네, 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하나지만 여성들에게는 두 번째 심장, 제2의 심장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네. 두 분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제2의 심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발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아. 좀 들어봤잖아요. 근데 영서 씨 아마 정답 들으면 아하 하면서 무릎을 탁 칠 거예요. 그래요? 정답은 그래요? 바로 자궁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궁이 여성에게만 있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줘요 닥터스에서는 자궁에 생기는 흔한 질환이죠. 자궁 근종의 치료법, 다빈치 로봇 수술과 하이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의 닥터스 여성 메디파크 병원 여준규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궁 난소 종양 전문의 여준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우리 예은 씨와 영서 씨가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궁이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제가 또 이 얼마 전에 둘째를 출산했잖아요. 네. 그래요? 자궁이 또 튼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맞아요. 근데 산부인과 가니까 이 자궁 근종으로 또 음.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디서 듣기로는 10대도 어허. 10대도요? 뭐 흔치 않지만 네. 자궁 근종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10대, 20대에서 이런 종양이 발견된다면은 아무리 양성이라지만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걱정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원장님, 네. 뭐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이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아. 예은 씨가 정확한 어떤 질문을 핵심을 찔러 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한 15년 전부터 네. 이 조기성수로 해서 초경이 빨라졌습니다. 아, 예전에 뭐 14살, 17살 했다면 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벌써 10살, 11살 때, 3, 4학년 때 이미 초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 실제로 빨라졌네요. 13살,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이 임신을 해서 오는 경우도 사례들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발병 시기가 3, 4년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떤 시드가 들어왔고 그 네. 종양의 씨앗이 자라서 20살쯤 되니까 대학교 갔는데 수술해야 돼요. 이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젊은 여성들은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30%에 들어가는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가족력이 많습니다. 네. 네. 그분의 친정 엄마, 네. 이모, 언니, 이종사촌, 외할머니, 뭐 하여튼 외가 쪽에 목의 혈통 중에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70%가 유전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 네. 내 딸은 좀 일찍부터 챙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 20살부터는 초음파라도 한번 보자. 네. 라고 하시는 게 그게 아마 우리 따님을 관리를 잘 하시는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가임기 여성 젊은 층에서 많이 최근에 발병하고 있다고 하니까 치료에 대한 걱정도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궁 건강이 또 아무래도 임신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자궁 근종을 갖고 있는데 임신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아. 또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요. 그래요. 맞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궁 근종 치료를 하느라 자궁을 적출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원장님 어떤가요? 이제 실제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 예.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자궁 근종이 있어도 임신이 가능한데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돌밭에다가 농사를 짓는 게 잘 될까 아니면 아. 돌을 다 걷어내고 걷어내야죠. 황토에다가 하는 게 좋을까 옥토를 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은 근종들은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올 수 있는데 5개월 전에 유산기가 잘 온다든지 6개월 이후부터 조기 진통이 잘 온다든지 그다음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과다 출혈로 인한 자궁 출혈로 인해서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네. 그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자궁을 적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네. 예전에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냥 적출하세요. 뭐 결혼했든 안 했든. 어머. 그래서 어떤데? 실질적으로 아가씨들도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자궁 적출한 예도 있었고 예. 네. 그다음에 적출하기 싫어서 통증을 계속 몇 년 동안 호소하면서 억지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궁 적출은 쉽고 자궁 보존이 어렵다 보니 네. 이거를 배우러 오는 선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사실상은 1시간 수술하는 거와 서너 시간에서 대여섯 시간 수술해 줬을 때에 환자가 부담한 비용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실이. 아. 네. 그러다 보니
1시간이라고 시급 10,000원 받을래? 5시간이라고 시급 10,000원 받을래?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네. 우리 후배 선생들이 저 1시간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궁 적출을 권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어머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이 저희 나라에 네.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과 더불어서 일단은 자궁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 인식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2의 심장 아닌가 이런 네. 인식들을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자궁을 보존하면서 이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들어보셨죠? 다빈치 로봇 수술 저는 이제 오전에 방송하면서 네. 꽤 자주 이제 들어봤는데요. 네. 요즘 워낙 여러 분야에서 로봇 수술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네. 자궁 근종에도 이 로봇 수술이 사용이 되는구나 신기합니다. 야, 그래요. 예은 씨 되게 똑똑하시다. 이 정도면 영서 씨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는 뭐 그냥 모나리자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서 씨 말대로 그 다빈치가 맞습니다. 맞췄잖아. 그렇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이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을 딴 수술 장비라고 하는데 오. 원장님 이게 어떤 수술 방법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네. 보시면 저렇게 로봇 팔을 이렇게 많이 장치를 해서 네. 배에다가 구멍을 뚫는 절개구를 통해서 로봇 팔을 장착하고 그 옆에 앉아서 저렇게 드론을 조정하듯이 앉아서 하는 간접적인 이제 수술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원격 조정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이 다빈치가 가장 핵심 부분은 내가 대구에 앉아서 수술하는데 환자는 강원도에서 누워 있는 상황. 그래서 원격 조정으로 할 수 있어서 의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또는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분이 강원도에 없어도 할 수 있는 그게 원래는 이 다빈치의 묘미인데 네. 제가 생각해도 이 다빈치라는 이름 자체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재 예술가 다빈치의 네. 재능을 그대로 기계에 담았다고 보는데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복강령이 도입된 산부인과 도입된 지 한 33년 정도로 제가 네.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의사가 직접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사가 직접 환자 배에다가 구멍을 뚫고 기구를 잡고서 자궁 안에 있는 혹을 제거하면서 자궁을 보존하는 네. 이제 이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네. 근데 요거를 직접 잡고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로봇 팔을 연결해서 여기서 로봇 팔을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야, 로봇 청소기처럼 그냥 가만히 앉으면 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건 SF 영화에서나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다빈치가 됐든 일반 복강경이 됐든 간에 하는 의사분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궁을 적출할 수도 있고 네. 자궁을 보존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의사마다 이 숙련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원장님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게 네. 기본의 복강경 수술 역시 이제 자궁 구멍을 내서 네. 자궁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방법적인 면에서는 로봇 수술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실제 카메라를 꽂고 옆에서 보조자와 함께 세컨닥터가 되겠죠. 보조자와 함께 같이 직접 저렇게 붙들고 하는 걸 일반 복강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다빈치 로봇 수술이 됐든 네. 아니면 일반 복강경 수술이 됐든 방식은 같습니다. 내가 로봇 팔로 잡느냐, 내가 직접 잡느냐. 네. 그래서 다빈치의 장점은 입체적으로 시야가 좀 더 확보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는 내가 눈으로 실제 보는 것보다 좀 더 정밀하게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미세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혹시라도 네. 뭐 술을 많이 과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수전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라 하더라도 네. 손떨림은 기계가 하기 없겠네요. 때문에 내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확도에서 안전도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야, 단지 네.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 시간이나 이런 마취 시간이 당연히 직접 잡고 하는 것보다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비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수술을 하던데 네. 4-5배 이상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4-5배요. 네네네. 그래서 실손 보험이 없으면 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다빈치 수술이다. 그래서 실손 보험이 있으면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돌려받기 때문에 네. 환자 부담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봇 수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누가 다빈치를 만지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라도 자궁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의사가 만지면 뭐 로봇을 하든 일반 복강경을 하든 다 할 수 있는데 자궁을 적출할 수밖에 없는 분이 만지면
다빈치 아니에요. 다빈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자궁 적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사실 당연히 다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뭐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건 참 좋은데 네. 뭐 비싸기도 좀 비싸고요. 네. 예, 시간도 꽤나 오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종양이 하나가 아니면 어떡하죠? 종양이 여러 개인데 심지어 그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그래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작은 구멍을 뚫는 어. 로봇 수술로는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 그래요? 때문에 자궁을 적출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수술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게 어떻게 원장님 맞는 말입니까? 자,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종양이 많든 네. 아니면 종양이 크든 네. 그거는 그 어떤 시술자가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안 되지만 이 의사는 되고 이 의사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거라서 지금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종양을 제거했을 때 지금 보여지면 한 40 곱하기 50cm 포 위에 다 놓여 있습니다. 저게 지금 한 사람 몸에서 다 예, 나온 그럼요. 거예요? 자, 저희 병원에서 그 종양 제거했는 분 중에 현재까지 1위 기록은 169개 어머나. 찾아낸 분이 예? 있습니다. 169개. 그리고 실제로 큰 사람은 이렇게 저기 30cm 작아 보이시죠? 뭐. 네. 30cm 작아 보이는 그보다 더 크구만. 자, 거의 한 35cm 이상. 그럼 축구공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아기가 저게 배에 지금 있는 거 자궁에 정도잖아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애기보다 네, 더 크죠. 더 어머나. 크죠, 그렇죠. 네네네. 지금 이제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자궁의 개수가 많든 뭘 하든 간에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네. 그냥 의사들이 다 주도를 했습니다. 뭐 자궁이 뭐 필요해요. 환자가 중요하지.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면서 네. 지금은 의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 경부암도 자궁을 보존하는 시대인데 네. 이거를 뭐 의사가 자궁 적출하세요 한다고 덜렁 하실 게 아니고 네. 나는 자궁 적출하기 싫어. 그러면 그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보존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상담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의 치료법, 다빈치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을 내서 수술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수술은 수술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냥 영서 씨 자궁 근종입니다. 이 말보다는 영서 씨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잠도 못 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그래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수술 말고 네.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 이런 걸 네. 좀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궁금해요. 예. 자궁근종 치료에도 그런 수술법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원장님, 궁금합니다. 수술 없이 이 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하이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뭐 이제 예은 씨나 영서 씨 말씀대로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사실 하이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자궁은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그런 나라에서나 또 그런 현실에서는 자 그러면 치료는 해야 되겠고 자궁도 살리고 네. 하려니까 하이프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 하이프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꼭 중국말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풀어서 보면 초강력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여기서 모아서 종양을 태우는 기술을 하이프라고 합니다. 그 네. 모아서 다. 그래서 함축된 의미가 하이프인데 강력한 초음파를 이제 복강 내에 이렇게 이게 초음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복강에 있는 자궁 안에 아까 전에는 배를 뚫고 들어갔다면 네. 지금은 위에서 초음파를 쏘아서 65도에서 100도 정도 올립니다. 네. 그러면은 자궁 안에 있는 종양만 선택적으로 태우게 되는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궁의 정상 조직들은 열에 강합니다. 근데 종양의 조직들은 단백질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 선택적으로 종양 조직만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이프인데 네. 쉽게 예를 들자면 생감을 네. 열을 가해서 말려서 꽃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만한 생감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제 네. 말라 죽게 되겠죠. 그러면 증상이 사라지면서 편안하게 이제 생활하시게 됩니다. 네. 물론 아이스크림 녹듯이 막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러진 않지만 네. 사이즈가 70% 이상 이제 감소되게 되면 네. 혹은 있는데 흔적만 남았지 나는 불편한 게 없어요. 어머. 라고 됩니다. 비유가 너무 좋으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쏙쏙 예. 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다방면에서 하이프 그러네요. 시술이. 우리가 이미 좀 받고 있었던 슈링크 같은. 그러니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레이저로 김이 이렇게 태워서 없애듯이 네. 우리가 다 쓰고 그런 있었습니다. 개념이 이제 발전한 거로 보면 되겠는데 네. 네.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환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아니 근데 하이프 시술이 뭐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네.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증은 심하지 않나요? 어때요? 저희가 이제 그 효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에는 하이프가 4종류가 돌아다닙니다. 네. 일단 크게 중국제, 국산, 독일 방식이 다른데 네. 중국제가 제일 먼저 도입됐던 게 엎드려 하는, 이 뒤편에 나오시겠지만 엎드려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엎드려 하는 기계들이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중국도 똑바로 누워 하는 기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산 장비가 되면서 똑바로 누워 하는데 조금 다르구나. 장비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단일 렌즈 방식이냐, 멀티 렌즈 방식이냐. 네. 쉽게 말해서 총을 제압을 할 때 한 사람이 쏘느냐, 6명이 한 명을 맞추느냐. 비유. 와. 네. 그래서 독일 방식은 네. 6개의 렌즈를 집속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혹을 벗어날 틈을 주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네. 사방에서. 근데 이제 우리 단일 렌즈 방식은 뭐가 뭐냐, 한 곳만 찢어서 돌리기 때문에 네. 초점을 잘못 맞추면 오른쪽을 쏘려고 했는데 왼쪽을 맞췄네. 다른 쪽을. 그렇죠. 왼쪽을 맞췄 아래쪽을 맞췄네. 이제 이랬을 때 정상 조직이 닫혀지는 아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 시술은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일단 하이프 하는 전문 의사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병원은 간호사가 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테크니션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술하러 왔는데 의사가 갑자기 잘 받고 나오세요라고 하고 나가버린다면 네. 의사가 하는 거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은 손 털고 나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60분에서 90분을 하셔야 돼요. 한 번 할 때 네. 최소한 60분에서 90분을 하고 해야만 치료 효과가 발생하는데 네. 뭐 10분 하는 병원, 20분 하는 병원, 30분 안에 끝났다. 그거는 하긴 했는데 한 듯 만 듯. 그래서 혹을 태워야 되는데 뭐 익은 것도 아니고 태운 것도 아니고 뭐야? 불에 갖다 대다 치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중국산과 국산은 조금 장비가가 저가입니다. 좀 싸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독일 장비들은 조금 더 비싼데 네. 예, 독일 OEM 방식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15억 이상, 그리고 중국 국산은 6억 이하.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선택해서 하시는 병원들이 간혹 있는데 전체 분포도는 전국에 한 80군데 중에 20군데 정도는 독일 방식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가 한 40%가 국산과 중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네. 하이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프 시술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요. 장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네요. 그래요. 그래도 뭐 수술이 아닌 또 시술이니까 제가 환자라면은 수술보다는 이 하이프 시술을 또 선택할 것 같은데 또 이 모든 환자가 이 시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다 가능한 건지 아,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자, 현재 이제 모든 환자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임신을 했는 상태라든지 아, 아니면은 장유착이나 방광유착이 극심하게 돼 있는 케이스, 이런 분들은 하이프를 하러 들어갔지만 하이프 하는 그 과정에서 옆에 자궁과 유착이 돼 있는 방광이나 장에 열기가 전달되면 네.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장유착이나 방유착이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종양 바로 옆에 장이 이렇게 붙었다면 네. 종양을 태운다고 열을 가했더니 네. 그 열기가 전해지면 옆집에서 불나면 우리 집까지 열기가 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컷 치료했는데 장이 이런 문제를 내죠. 그래서 시술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장 파열 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장유착이나 방광유착이 심한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거는 이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이냐? 저는 하이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대다수는, 자, 첫째, 전 수술도 싫고 전신 마취도 싫어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자궁 종양은 치료해야 되는데 난 지병이 있어서 수술하고 싶어도 수술 못 해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출혈도 싫고 수혈도 싫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과거에 여러 번 수술했는데 이제 수술은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런 분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도 비만, 너무 뚱뚱해서 내가 복강경을 할 수가 없는, 가스를 집어 넣을 수가 없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100kg, 120kg, 140kg도 요즘 한국 분이 많으신데 이제 네. 그런 분들이 하이프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박 2일로 이제 퇴원을 하다 보니까 좀 며칠 입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바쁜 분들. 네네. 나 자영업자인데 내가 일해야 돼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요즘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는 시간에 쫓겨서 1박 2일로 할 거야. 퇴원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술자리, 운동, 모든 부부 생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적출은 싫고 수술은 더 싫은 사람.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하이프를 선호하는 대상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또 하나 또 놓칠 수 없는 게 우리 치료하고 나서 임신에는 뭐 문제가 없는 건지 임신이나 출산 예. 네, 또 맞습니다. 치료하고 나서요. 네. 그러니까요. 자궁 근종에 있어도 임신할 수는 있다. 네. 근데 근종이 너무 많으면 임신 자체가 난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이제 밭을 고르고 예. 옥토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자. 그런데 저 임신 됐거든요. 네. 라고 찾아오십니다. 네. 자, 미세 근종. 종량이 크지 않거나 많지 않거나 아니면 아기가 들었을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 자궁강이라는 아기 방 주변에 저 언저리에 담벼락 쪽에 종량이 있을 때는 임신이 됩니다. 네. 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임신해가지고 와서 아기 놓고 치료하면 될 걸 굳이 임산부가 하이프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됐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자, 단일 렌즈를 쓰는 중국제 국산 장비를 갖고 있는 병원들은 임신할 계획이 있으면 절대 하이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정상 조직에 파손이 많기 때문에. 손상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독일 장비나 이런 멀티 렌즈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적으로 네. 6개의 렌즈를 쪼아서 하다 보니 정상 조직은 잘 태우지 않고 혹만 태웠잖아. 그래서 혹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임신하시면 됩니다. 그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10년 반 정도 시술한 지 됐는데 3,250건 중에는 실제로 시술하고 나서 임신해서 벌써 출산까지 하신 분들이 최소한 30분 넘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출산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나 수술하기 싫어서 자궁 적출하기 싫어서 그렇게 오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게 안과와 마찬가지로 안과의 라식이나 라섹 기계와 마찬가지로 계속 케이스가 많으면 이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막 마르고 딸트럭 썼으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00케이스당 기계를 15억짜리를 갈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벌써 한 11년째, 4대째 올 1월 달에 네 번째를 눈물을 머금고 또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 1000건 많이 이상. 미친 거 아니야? 대구에서 뭘 4대씩 이런 얘기 듣는데 네. 안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집속하는 부분들이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교체하게 되고 교체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환자를 위해서 또 최신 장비를 올 1월에 또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희소식이고요. 눈물을 먹는. 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환자가 하이프 시술을 받는 게 네. 자세가 좀 다르다고 하셨어요. 네네. 엎드려서 받을 수도 있고 네. 누워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엎드리는 거랑 눕는 거랑 뭐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요, 사실은. 일단 네네. 엎드리면 편하게 엎드려서 잘 수 있고 네. 누우면 편하게 누워서 아까 전화도 휴대폰 할 수 있고.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궁금합니다, 원장님. 차이가 효과가 좀 다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자세보다는 네. 앞서 말씀드린 단일 렌즈 방식이냐 아니 멀티 렌즈 방식이 있는데 엎드려 하는 게 충칭 기계가 단일 렌즈 방식이다 보니까 열을 가할 때 그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들은 자기네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그 실제 의료 사고 건수의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게 엎드려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 경기도에 거의 반 이상이 엎드려 하는 기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방에서는 야 서울이면 역시 다르잖아 라고 해서 이제 서울로 갔는데 네. 막상 가서는 효과도 못 봤다, 돈만 들였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숙련도입니다. 내가 배를 깔고 하든 누워서 똑바로 하든 간에 네. 어떤 기계를 하더라도 하는 시술하는 의사가 숙련도가 높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숙련도가 낮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해도 무조건 그는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맞습니다. 하이프 시술을 이렇게 선택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저는 수술 아닌 거 그리고 바로 네. 다음 날 뭐 일상생활 다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회복 바른 거. 네. 요거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시술 한 번으로 네. 예, 치료가 가능하면 저는 무조건 이걸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근데 영서 씨가 예. 방금 시술 한 번이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저는 아니에요? 녹화 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네. 하이프 시술 여러 번 받았다 이런 후기도 있어서 그래요? 좀 궁금합니다. 어떤 정보가 아. 맞는 건가요? 한 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여러 번 받아야 될까요? 오늘 뭐 예은 씨하고 영서 씨 진짜 예리한 질문들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가 하이프를 60분에서 90분 정도 제가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20분 하는 병원이 있다면 네. 그럼 하다가 말았잖아요. 국을 끓이다 말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90분에서 60분 사이에 할 수 있는 그 종량의 크기가 있습니다. 직경이 5cm 정도. 그러면 우리가 흔히 테니스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이 테니스 공만 할 때는 한 번만에 끝날 수 있는 사이즈. 네. 네. 근데 그보다 크면 자, 그럼 혹이
10cm인데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부피가 5cm짜리가 최소 4개 이상 붙어야 10cm 애기 네. 머리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집 한 채가 불났습니다. 소방차 한 대 오면 됩니다. 집이 4채가 불이 났어요. 소방차 4대가 와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한 번만에 끝날 게 혹이 부피가 크니까 밀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4회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간혹 4번 할 크기였는데 하다 보니까 혹이 몰랑몰랑해서 네. 빨리 타더라. 네. 그러면 열이 잘 전달되면 3번 만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 해야 될 사이즈가 한 번만에 끝나는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크기, 부피, 종량의 밀도, 고무공과 돌공을 태우면 고무공은 빨리 타고 돌공은 천천히 타게 되십니다. 그럼 같은 5cm라도 여러 번 해야죠. 라는 그 밀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나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여러 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충분히, 하셨네요. 다르죠. 네네네. 그래요. 근데 제가 또 건강 365를 하면서 이 알게 된 사실 네. 뭔데요? 어떤 좋은 시술 뭐 수술이라도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죠. 하이프 시술도 네. 어떻게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작용이나 뭐 재발 위험 이런 쪽은 뭐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예, 하이프 시술을 하시더라도 부작용은 우리가 검색에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부작용이 열을 가하다 보니까 네.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경우에 그러면 자궁의 종양을 태워야 되는데 네. 자궁 종양 옆에 방광까지 태웠습니다. 그럼 방광 파열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시술 받고 집에 갔는데 오줌이 배로 새요 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뒤편에 있는 자궁 뒤편에 지나가는 직장이 있는데 이 초점에 포커스 잘못 맞추면 자궁을 통과해서 직장까지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종이가 탈듯이 잘못 맞추면 종이 밑에 있는 탁자가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이 손상이 와서 장 파열. 그다음에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리 신경, 좌골 신경을 건드리니까 하이프 시술하고 나서 다리 절잖아요. 이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표면을 너무 얕게 맡으면 초점을 뱃속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 표면에 하다 보니까 열기가 전달되니까 피부 화상.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의료 사고가 맞다고 보시면 돼요. 정당하게 환자분들이 나 요구할 수 있고 내가 고생한 부분에서 보상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안 하려면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명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간에 그런 부작용을 절대 안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숙련도라는 게 그만큼 커지는 거고 재발은 수술을 하든 하이프를 하든 내가 폐경되기 전까지는 항상 30%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생겼던 분들은. 네네. 자, 이번에 수술을 내 아는 사람이 50개의 종양을 파냈어. 근데 아직 젊어. 그러면 또다시 7년에서 9년 안에 또 생겨서 또 해요? 할 수도 있고. 네. 물론 안 생기는 확률이 70%니 네네.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번 생긴 사람은 30%는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 하이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을 통째로 다 증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자궁을 가지고 있고 생리 활동을 하고 임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궁에서 하이프를 하더라도 30%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의 양성 종양의 최신 치료법이죠. 하이프 시술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자궁 근종의 전문가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말, 정도로 네, 오늘. 아주 유익한 그런 정보가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은 자궁에 종양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 수술은 겁난다 하지만 예전에 개보하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수술 다음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활동하시고요. 일주일 되면 놀러 다니시고요. 네. 퇴원해서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그냥 등산하고 헬스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궁 종양은 양성 종양이긴 하지만 간혹 폐경 이후에도 커지는 육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종은 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악성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경 전에는 여러분들이 6개월마다 종양이 있더라도 수술하기 싫으시면 6개월마다 검진하시고 폐경이 되고 나면은 1년마다 70 될 때까지 검진을 하시고 70 넘어가면은 2년마다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악성의 변화가 좀 더 줄어드는데 악성으로 변하는 그 확률이 원래 1000명당 2명꼴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꾸 좀 늘어나는 한 5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1000명당 10명 또는 20명 정도 같으면 괜찮잖아. 내가 꼭 그 안에 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을 하시는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은 그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줘요 닥터스 여성 메디파크병원 여준규 원장과 함께 다빈치 로봇 수술과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뭐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법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